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터뜨리면서 국내 증시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FOMC 회의록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여서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기대했던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고요. 그러나 아직도 금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지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 로드맵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 얘기를 네.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엔비디아 실적 뭐 다들 기대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네. 좀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저께죠. 그저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제 우리나라 종가들 대형주들을 좀 보면 뭔가 느낌이 딱 벼랑 끝에다가 다 종목들을 다 매달아 놓고 이제 엔비디아가 동아줄을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다 그 느낌이었어요. 그걸 기다리고 네. 있다가 만약에 되면 바싹 당겨 올려가지고 다시 제 갈 길 가던가 아니면 뭔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다행히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고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위스퍼링 넘버라고 하는데 그 수치까지도 다 넘어섰습니다. 특히 EPS가 한 1.25 정도 25달러가 원래 컨센이었고 이제 위스퍼링 넘버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였는데 1.3 나왔으니까 모든 거를 다 부셔버리면서 네,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악재들은 사실 단기 악재들은 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고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3개월 남았잖아요. 또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때까지는 또 재밌는 랠리가 저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셧다운이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 그 발표, 뭐 고용이라던가 물가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뭘 기초 삼아서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그건 컨센을 사실 내놓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중간에 뭐 ADP 민간 고용이라던가 뭐 민간 지표들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민간 지표 보고 판단했어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부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발표할 건데 이렇게 되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월 달 금리 인하는 사실 없어질 확률이 매우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다음 FOMC 직전까지의 그 FOMC 직전에 아마 지표 발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실 너무 늦고요. 거기서 발표하는 그 뭐라 할까요? 그때 발표하는 그 뭐죠? 점도표. 네,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부분이 내년까지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뭔가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빡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또는 뭔가 이슈들을 해소하기보다는 사실 끌고 가면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적들은 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에 대한 랠리가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산타 랠리까지 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버블 얘기할 때 네. 언제 터져 그러면 레버리지가 제일 많을 때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레버리지 26조 7천억 뭐 맞습니다. 이런 단어 히스토리컬 하이 네. 찍고 있고 그다음 미국도 거의 네. 이제 다 그 대출로 주식 네, 투자하는 맞습니다. 게 네.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신용잔고 비율이 절대액은 규모는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평가금 자체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용잔고는 분명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예탁금 대비 비율을 많이들 보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트리거가 터졌을 때 매도가 매도를 부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꺾일 때.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 미국에서도 그런 CTA 펀드들이 물량이 얼마큼 나올 거다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용잔고 비율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항상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
30% 중후반 넘어가야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용장구가 절대 기준으로는 금액 자체는 되게 높은 거는 맞습니다만 뭔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최소한 뭐 이렇게 모든 자금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걸 받아주는 거는 아니지만 반대 매매가 나가지 못하게끔 채워넣을 수 있는 예탁금은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큰 이슈들이 있었던 게 2018년 10월 달 그때 관세 전쟁 엄청 첫 번째로 심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전쟁하면서부터 시장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계속 터졌었을 때 2022년도 구간 이럴 때 보면 증권사들이 신용 관리를 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만 사실 신용을 많이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지금 이제 신용으로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신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신용 사태들로 인해서 고객들의 자금도 안 좋고 결국은 다 안 좋거든요. 그쵸. 결국 안 좋아지면 올라갈 때야 왜 막냐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좀 신용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CFD라던가 신용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신용장구가 진짜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사실 이 정도 늘어났으면 신용장구가 한 35, 37 이렇게 늘어났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에는 증권사들이 좀 잘 커버를 잘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일단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신용을 쓰는 부분들이 가속도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31%, 32%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3배짜리 레버리지들도 아, 되게 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우리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다 맞습니다. 같이. 네. 그런 거는 30% 빠지면은 그렇죠. 심각해지잖아요. 70%, 80%. 네. 최근에 뭐 아마 원전 관련된 주식, 미국 주식, 뭐 레버리지 상품만 하셨어도 아마 60%, 70% 순식간에 아마 났을 거라고 보는데 레버리지는 정말 단기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 물렸다 그래서 물타기 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은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에 그 롤오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단기에 정말 딱 뭔가 이 모멘텀이 터져서 상승 나올 때 그때만 써야 되는 상품이지 않을까. 특히나 레버리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번에 아마 개별주들 미국 주식 11월 초부터 한 2주 동안 좀 많이 고생하셨을 건데 그렇죠. 조금 반등 주기는 할 겁니다만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 판을 좀 잘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다. 분들은 네. 한 배짜리를 해서 로스가 나면 그걸 네. 팔고 2배짜리를 사고 그럴 수 있죠. 그 로스가 네. 또 나면 네. 3배짜리를 또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대신에 그렇죠.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물타기 대신에 레버리지 계속 올리다가 그러면은 한 번 더 빠지면 그냥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할 때는 그게 성공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었을 있어요. 겁니다. 예,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 한 번의 추억 때문에 계좌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운이 막 계속 맞아 떨어져서 그런 정말 전 세계에서 돋보이는 행운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맞지 중요하다.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영광에 오히려 네. 잡히면 안 그런 되겠네요. 케이스들이 많죠. 아, 근데 저희가 뭐 AI가 약간씩 뭔가 잡음들 나올 네. 때 바이오주들 좀 최근 들어서 보고 그랬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올해 일단 미국 금리 인하는 끝난 것 같고 네. 네. 근데 저희가 바이오나 이쪽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오주 집중하고 있던 걸 좀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사실 바이오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이제 분명히 이제 테크 주식들이 올라올 거라 과연 그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미국은 보면 전통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가치주 성격이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막 비싸지 않고 조금 경기 방어주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신약 회사들이 많고 버는 이익 대비 미래 성장성들을 보고 가는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특히 뭐 과거에 2015년 한미약품 뭐 산오피의 기술 수출 이슈도 있었고 2017년, 18년 신라젠으로부터 비롯한 뭐 이제 항암제 관련 이슈도 있었고 몇 번의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그랬었고, 근데 그때와 이제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바이오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가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며칠 전에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하우스를 대형 계약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ABL 바이오가 시총이 4조 원대였는데 일단 4조짜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급등을 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었고, 과거에 보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날 급등했다고 윗꼬리를 쭉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특히 올 여름부터 쭉 이어져 온 알테오젠, 뭐 올릭스, 펩트론, 보로노이, 리가켄바 이런 종목들을 보면 기술 수출이 나오고 그날은 당장 좀 물량이 빠지더라도 다시 꾸역꾸역 극복하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에는 너무 미래에 돈 벌 거를 예상을 해서 주가를 땡겨와서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기업들이 이제 정말로 매출액도 대규모 매출액도 나오고 돈을 버는 바이오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과거와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ABL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들을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 10월 정도면 한두 건이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10월 달에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급을 바이오 섹터들이 수급이 쉬었다가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바이오들이 조금씩 올라왔죠.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ABL 바이오가 기술출이 나왔고, 그러면 ABL 바이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바이오 섹터들,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또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연말, 연초, 또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수급까지 또 삼박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연말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의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 관련해서 7월부터 사실 정부에서부터 좀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물량들이 사실 예방주사와 관련된 성격들의 물량 추례가 하반기에 계속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흐름이 평소와 다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바이오 섹터들 뭐 계속 뭐 사실 변동성이 높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 지켜줄 수 있는 섹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11월 달 이제 수익률 나오는데 보니까 네. 은행주가 두 번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변경이 되니까 수혜주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것도 지금 그냥 배당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 뭐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제 배당도 주니까 물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막상 다른 테크 주식들이 올라가고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고 하면 너무 답답하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뭐 지주사나 고배당 주식들이 오늘 현대차도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뭐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이 좀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는 날이니까 그런 날도 있지만, 또 성장 주식들이 조정받는 날은 수급이 또 일시적으로 충분히 순환매 차원으로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섞여버리면 굳이 잘 가고 있는 주식들 잘 보존하고 있는 주식들 팔아서 성장주 좀 약간 높은 저점에 사서 또 물려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배당주 주식을 투자를 하실 거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좀 약간 계좌를 분리해서 이 계좌는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계좌, 전체 총 잔고를 지켜주는 계좌, 그리고 또 한 어느 딴 계좌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계좌, 뭐 그렇게 분리해서 투자하시면 조금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주에서 시각 조금 더 넓혀서 네. 네이버랑 이제 두나무 이야기도 네. 좀 해볼까 봐요. 네이버 두나무 이제 26일 이사회에서 사실상 이 합병에 대한 결정들이 판가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고 나면 뭐 금융시장이나 디지털 자산시장 뭐 어떤 뭐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네이버 두나무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뭐 비상장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다라고 보고 신고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까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쪽 이슈는 지금 당장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저는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요. 오히려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가속기를 받기로 했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 저는 더 큰 이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금융하고 특히나 뭐 가상자산 지금 최근에 주가에 사실 좋을 건 사실 영향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국가적으로도 잘 해야 되는 섹터가 AI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네이버가 저는 중차대한 임무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어쨌든 지금 AI 가속기가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인도되는 대로 조금 약간 희망적인 섞인 뭔가 쏘버린 AI와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본다면 네이버는 우리가 바람대로 된다라고 하면 뭔가 한 1년 전의 하이닉스 모습, 초기 모습, 네, 좀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이버는 계속 관심 갖고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항상 네. 핫했었는데 10월달 발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네. 이게 원래 뭐 한 3년치 이미 다 풀로 찼다. 네. 더 이상 발주 받을 게 없다 이랬었는데 이런 뉴스는 뭔가요? 특히 지금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재미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10월 말, 그다음에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정상회담, 에이펙 이후에 사실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실적도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뭐 계속 리포트라던가 뉴스에 나온 것처럼 26년도, 27년도까지 실적 걱정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뭐 삼성중공업도 오늘 수주가 나와서 다행인데 올해 수주 성과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계속 아직까지도 중국 쪽 도크를 먼저 채워라. 그래야 우리가 비싼 거 받겠다. 약간 그런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주 잔고 뭐 올해 이런 뉴스들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남은 4분기 11월 달, 12월 달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기가 조금은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내년에 LNG라던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핵잠 수함. 근데 이 이슈는 정말 최소한 한 1조 이상 단위의 매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마진은 뭐 국가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은 좀 일반 상선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핵잠 이슈는 매출액을 정말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특히나 뭐 군함과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간에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관점을 보면 언젠가는 나올 거야. 이렇게 또 모멘텀도 시장이 좋다면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가을까지 굉장히 일단은 좋았고 주가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또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고 연초 되면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특히 좀 현대중공업의 재무제표나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엔진 쪽이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엔진 사업부들이 실적이 많이 좋고요. 기자재 쪽에서. 그리고 내년까지도 엔진 부분은 글로벌리하게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엔진이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기자재 중에서. 근데 아마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K뱅크가 또 지금 IPO 준비한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계속 하려다가 좀 안 되고 하려다가 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김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흥행을 뭐 어떤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저도 흥행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예측해서 영역은 아니지만 저는 흥행의 요건은 증시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 그래서 최근에 뭐 상장한 뭐 내일도 당장 다음 주에도 상장한 종목들이 꽤 있고 특히나 11월에 상장한 종목들이 중소형주주들이 좀 그래도 외식값들은 다들 버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장하게 되면 시장에 자금이 워낙에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워낙에 거의 뭐 유동성으로 베팅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장하면 오히려 흥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상장할 때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은 시장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걸 가지고 흥행을 하겠다 말겠다 뭐 성과가 시점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보다 그때 시장 분위기가 더 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야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쟁률이 높더라도 많은 청약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성장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IPO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네. 이제 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공모주 펀드 같은 걸 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많이 수익률이 맞습니다. 좋아지니까 많이 네. 받을 수 있어서. 근데 내년부터는 뭐가 나빠진다 그러고 네. 이러는데 근데 어차피 내년도 무신사, CJ, 뭐 네. 올리브영, 빗썸 이런 이제 좀 대형주들이 그렇죠. 나오니까 실제로 공모주 펀드 같은 것도 내년도 좀 기대해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공모주 펀드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성격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 스타일하고는.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냥 공모주 있을 때만 청약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상장 초기에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RP라던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의 등락률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절대 수익형. 절대 수익형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 배역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는 주식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또 높은 주식들, 좀 비싼 주식들이 성장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밸류를 좀 고평가,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좀 커버를 하는 거죠. 시장 수익률의 하락, 주식시장 전체 하락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체 자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